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는 뭐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자들과 마주치고 뭐 일문일답도 하고 이게 뭐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요. 자, 뭐 연일 이 검찰 이 인사 독식 문제,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작심하고 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제 오늘 아침 발언 들으셨는데요. 어제는 이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이제 쓴다 이런 게 인사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민변 출신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 과거라는 게 이제 과거 정권을 얘기하겠죠. 과거 정권에는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배를 했다는 말 자체는 일단 본인도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좀 풀이해야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뭐 말을 만들자면은 니불 내불. 니도 불륜이니까 나도 불륜하겠다. 뭐 이렇게 정권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특히 강하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뭐 실정, 남맥상 그리고 뭐 내로남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정권이라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니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로밖에 안 읽혀요. 그게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 만나는 이 브리핑이 상당히 사실 리스크가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어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요직에 가고 있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거를 좀 정파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뭐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들이 이거를 막 지적을 하니까 너희 정부 때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약간 받아치는 듯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정파적으로 좀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뭐 어토니라고 하면은 뭐 변호사를 얘기를 하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이게 법치주의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정의하고는 많이 변호사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법치주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이 정부, 뭐 주정부나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법조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변호사와 검사 다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와 검사가 많으면은 법치주의냐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든 아니든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제 뭐 법을 따르고 법을 어기지 않고 가는 게 이제 법치주의잖아요. 그거를 꼭 유일하게 검사들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유능한 사람 능력주의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왜 유독 검사에서만 그렇게 유능한 행시 출신도 유능한 사람 많고요. 외시 출신도 많고 정치권에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글쎄요. 뭐 이걸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지금 사실 이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이 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비롯해서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다. 제가 봐도 예. 좀 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사를 기획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다 검찰이 하고요. 인사 검증도 한동훈 법무장관 산하의 예. 인사 관리 기획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시 검증하는 것도 검찰이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 추천도 검찰 출신이 하고 예. 검증도 검찰 출신이 하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면은 검찰 출신이 갔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한마디로 뭐 돈 뭐 이런 거 이제 뭐 아니 조직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검찰 출신이 국정원 장악을 했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인데 정말로 원했을까요?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의 수족처럼 써야 되는 자기가 근데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밑에 뚝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를 염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윤석열의 사람이야 아니면 뭐 한덕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이거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람들을 심어서 국정을 장악하는 이런 지금 루트를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아는 사람, 뭐 이제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쓰는 거는 맞는데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복현 신임 이 금감원장 임명에서 조금 여론도 조금 좀 냉담하게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물론 뭐 회계학과 나오고 회계학 전공하고 금융수사했다라고 하는데 금융감독하고 금융수사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규제를 하는 거하고 근데 이거를 일치시키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만약 저는 이제 경제학과 안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금융감독원 출입을 했거든요. 꽤 예. 오랫동안. 그럼 제가 경제학과 나오고 금융감독원 10년 출입했으니까 김준일 기자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금감원장에 앉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약간 굉장히 한쪽 눈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업무가 복잡하고 굉장히 광범위하니까요. 뭐 이를테면 뭐 대출 규제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금융산업의 이제 안정성도 좀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많은데 과연 이제 그 검찰 수사를 주로 하던 분이 가서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잘 총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검찰 출신들이 너무 정부 요직 곳곳에 많이 등용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는 뭐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확증 편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이제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게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예. 이거 자체가 정부라가 무조건 효율성만 극대화하는 해야 되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리스크 관리를 특히 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판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 그거는 성별, 지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모두가 검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든 수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검찰 저도 뭐 예전에 출입도 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이 이분법적이에요. 검찰은. 뭐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수사 대상자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운동권 출신들 아니면은 시민사회 출신들이 과도하게 많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도배를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께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그 후보자는 지금 좀 그 사실상 내정됐던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강수진 고려대 교수 검찰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일단 이제 그 후보군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그 마음을 바꾼 건지 뭐 본인은 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계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SNS를 통해 오간 그 설전을 보면 말들이 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라는 건데, 뭐 권력 투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뭐 한마디를 안 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센 발언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진석 의원이 오늘 그 당권 경쟁이라는 해석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의 경쟁으로 그걸 승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고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뭐 술수 얘기도 나오고 뭐 네. 흙탕물 얘기도 나오고 예. 별의별 이제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이 겉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발언들과는 달리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이제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른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좀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진화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당대표한테 당대표의 공식 일정을 정치 선배로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만약에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례적이니까요. 네. 예, 정치 선배가 하는 조언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은 균형 외교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러시아 도움받아야 되는데 문제되는 건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 발 그거는 또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는 시간 순서가 최우선이었냐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실 정진석 의원의 논리라고 한다라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 쪽에만 바짝 붙고 중국하고는 균형 외교를 안 해서 중국하고의 육자회담 같은 거에 도움 얻어야 되는데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 가는 것 자체를 좀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건데 이거를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꼬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어쨌든 권력 투쟁의 시작이 이제 서막이 올려졌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당 징계 상황이 좀 이거를 빨리 촉발시킨 것 같아요. 사실 1년이나 남았는데 이 네. 정도로 빨리 이게 촉발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지금 이달 이르면 24일에 예. 있을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도 여기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면서 먼저 일종의 존재감 드러내기, 존재감 부각시키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중진 의원들이 지금 각자 지금 막 나서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된 그 계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행,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제 출범 소식,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오늘 24일로 예정된 국민의힘의 이제 윤리위원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의 이제 거취가 이제 결정이 될 건지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해야지 뭐 증거, 확실한 증거나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뭐 마냥 이제 시간을 끌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오래전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당 윤리위에서는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거를 폭로를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이제 썼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쓴 것이고, 사실상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라는 걸로 그 논리로 징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각서를 썼다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일종의 이제 팩트로 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서명을 했고 그런데 네. 그거의 내용이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일종의 투자각서 같은 거죠. 네. 그거를 두고 이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해를 받을 짓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징계를 하고 당원권 정지나 뭐 출당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징계의 수위를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막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좀 센 징계를 받는다. 당원권 예. 정지라든지 출당 같은 거 그러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던 들어왔던 이준석을 보고 들어왔던 예. 소위 말하는 이제 2030 젊은 보수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 내에서는 세력은 작습니다. 뭐 의원들이 뭐 이준석 개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당의 내용으로 좀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뭐 아예 이제 윤리위원회를 공개로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 자체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2달 안에 이제 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서 뭐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잔여 임기에 따라서 차기 이제 총선의 공천권을 차기 대표가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이상이 남으면은 잔여 임기만 채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6개월이 안 남으면은 이제 뭐 이거 이제 추가로 이제 마저 이제 정식으로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올해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잖아요. 네. 6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돼버리면은 잔여 임기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언제 전당대회를 웬만하면은 새로운 신임 당대표는 6개월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5, 6개월만 당연히 그렇죠.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럼 예.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 열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아예 이를테면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좀 수들이 이를테면은 뭐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뭐 전당대회 시기를 늦게 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복잡한 이제 뭐 셈법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6월 24일에 있을 그날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날의 윤리위원회 결정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게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뭐 이제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은 과연 지금 뭐 이 권력 발등이 어떤 그 배경이라면 꼭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이 사퇴하도록 만들려고 하겠느냐 이런 뭐 일각의 이제 시선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어쨌든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심상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상황만큼 네. 뭐 이렇게 개파 갈등이 엄청나게 뜨겁고 뭐 이게 분당으로 가고 뭐 이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뭐 이제 직접 원래 당정분리라는 대원칙도 있고 조금 관망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예.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극심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이런 그 혼란상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당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한 2달여 동안 이끌어갈 임시 지도부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추대가 됐죠. 그리고 비대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의 비대위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나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늘 또 그 초선 의원의 대표에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간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만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쇄신형 비대위가 될 수가 있을지 임기 2달인데 2달도 사실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모든 시선은 다 전당대회 출마자들한테 가고 이 그 전 출마 후보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실리지 여기에서 쇄신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이 실릴지 또 하나는 쇄신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이를테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그게 후보한테 유불리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거의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쇄신은 새로운 당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은 진 쪽에서 그 쇄신 이긴 쪽의 쇄신안을 진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가 이 관리형 비대위고 어디까지가 혁신형 비대위냐 이제 그 경계선도 좀 모호하긴 한데요. 우상호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관리형이라는 그 표현은 최소한 이제 극심한 이제 이 계파 갈등 양상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해소하고 이 전당대회까지 좀 이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예.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3개월 만에 당원권을 줘야 된다,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의 비중이 지금 45%인데 이거를 확 낮추고 국민 뭐 아니면은 당원의 그 비중을 올려야 된다.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다 유불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쇄신인데 이걸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었을 테고 이재명 후보 대선 평가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후보의 부족한 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도 다 반발할 겁니다. 평가를 그렇죠. 하자고 하면.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는 성공한 대통령하고 졌지만은 훌륭한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잘 되기가 힘들다는 이런 지금 현실을 보여준 거고 오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 평가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지방선거. 제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토론자로 갔는데 네. 언론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아 그런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상당히 현장에 와가지고 좀 반발을 반발을 좀 했어요. 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 한마디 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이 당내 현실을 반영한 네.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 이제 민주당 그 내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대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팬덤 정치의 좀 이 어떤 이 청산이라든가 뭐 이런 건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사실 뭐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